앉아서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인데요. 재난지원금을 저는 경기도 사는데 지난번에 제 부인하고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야, 이게 뭔가 이게 기댈 때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에 그렇다고 그 돈이 얼마나 많든 적든. 또 그러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또 뭐 가구당 100만 원 이러는데 엄매 이건 또 뭐지? 제가 이 부모를 떠나온 지 한참 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또 이 부모를 갖다 만난 것 같은 뭐 묘한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래 봤더만 이미 내 심리 내에 이 경쟁과 생존과 승리와 이런 승부욕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또한 이 사회나 관계로부터 이 공포심도 또 그만큼 많은 나를 이렇게 발견해 봤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좀 기대고 좀 약간 쉬었다 올 수 있는 거늘이 있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또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리고 더 높이 뛰어야 되고 더 빨리 뛰어야 된다. 르카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 나이에도 그렇게 내가 몰리고 있는데 잠시 뭔가 이 우산 같은 것이 한번 있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와 뭐 기본소득인데 지금이 2020년 오늘 5월 19일인 거죠. 코로나19가 한창인데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위기의 한 단면이지 않겠는가 해서 코로나 위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서 이렇게 가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는 이건 제 각도에서 이제 보는 건데 한편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힘드신 분도 계시고 고생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다른 각도에서 봐보면 이게 신자유주의 어떤 세계화의 한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속살을 갖다 이렇게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지금 신자유주의 40년, 그건 뭐 50년 가까이 되는 이 신자유주의의 50년의 그 역사가 고스란히 그 안에 좀 담겨 있는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를 뭐 전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유럽은 왜 저렇게 허둥대지? 일관성도 없고 선진국이라고 그랬고 나름대로 문명이라고 그러면 지네가 어떤 뭐 이 자본주의 들어와서는 좀 우월하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영국의 총리는 자기가 한번 걸리고 나서 야 이거 정말 아프더라 해서 빨리빨리 또 그거 하자 이렇게 서둘고 있지 않나. 뭐 프랑스는 완전 아작나고 이탈리아는 더 아작나고 또 저건 뭐지? 그쪽은 또 공공의료도 또 많이 돼 있긴 한데 스웨덴은 갑자기 집단 면역 이렇게 쭉 가 있는데 거기 돌아가시는 요양원 많으신 분들한테 그 지도 책임자가 정말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아니 거기는 평균 연령도 그만큼 높은데 요양원을 갖다가 말하자면 생각을 갖다 못하고 그런 정책을 짰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렇게 왜 그렇게 허겁지겁하지? 이걸 갖다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유럽이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에 기초해서 어떤 복지나 공공성 강화 이런 시스템이 많이 형식화돼 있고 그 속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어떤 자본 경쟁 체계로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효율성 문제를 갖다 따지니 공공기관은 있으나 실은 쟤는 이니셔티브도 없고 운영력도 없어지는 이런 양날의 지점에 딱 껴있는 이런 거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멋져요. 일관됐어요. 마이웨이. 예? 마이웨이. 아니 난 하나로 간다 그래. 예?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중국 니네가 문제고 WHO 니네가 문제고 나는 자식 피해자야. 그리고 경제가 우선이지. 죽는 사람 미안해. 곧 저기 뭐 백신도 나올 것이고 딴 거 없어? 살충제도 좀 뿌리고 이거 좀 먹으면 좀 나 때문에 먹어봐. 괜찮아. 마이웨이로 가고 어떻게 됐든 빨리 경제활동 해야 된다. 이래서 인간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고 자본의 논리가 중요한, 그래서 신자유주의 원리에도 충실하고 그 논리에도 충실하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어떤 미국의 멋있음을 갖다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좀, 원래,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꾸 이게 뭐 양파 같고, 뭐 눈이나 돌리고. 그래서 보면 일본은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 눈 가리고 딱 아웅하고, 얘네들고 뭐 축구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고, 지도부라는 아무 책임을 지지도 않고, 국가 이유라는 건 점점 더 없던 걸로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거지 않나. 은폐, 왜곡. 그리고 좀 주술적 방식인 것 같아요. 야, 시간만 가면 되고,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미안, 하면 뭐 이제 될 것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저는 뭐 그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를 갖다 정확하게 그거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아니나, 요번에 한국 정부의 자세는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단호한 기조, 그러고 국가보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지, 그렇죠? 있고, 다음에 저는 의병정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 늘 조선시대 때부터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때 딱 와갖고 가장 당황했던 게, 얘네들은 전쟁을 해갖고 대장들끼리 딱 해서 내가 졌으면 모든 걸 다 주는 거래요. 일본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근데 그래서 빨리 와갖고 선조를 딱 잡아갖고 무릎 꿇어 하면 바로 열고 올라가려고 이랬는데, 아니 대장이라는 놈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앉았는데 의병이라는 촌놈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앉았는데 대체 이게 뭐냔 말이지. 그런데 봐보면 그 이후로도 동학 의병도 있었고요, 또 4.19 의병도 있었고요, 어저께가 5.18이었지 않습니까? 의병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그러고 광화문 촛불 정신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이 의병 정신이 이 민족의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좀 살렸지 않았는가. 수많은 이 자원봉사단과 의료인들의 그런 어떤 헌신적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래 돼갖고 실은 어떤 방역의 교과서를 쓰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딱 터질 때 이런 예언을 한마디 했어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게 되고, 마스크 안 쓰면 저거는 법으로 처벌받을 것 같다. 두 번째, 한국에서 교과서를 다 쓰게 될 것이다. 이거 다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신자유주의의 이 다양한 어떤 단면들, 이 무정부성, 어째 보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시작인 바이러스가 어떤 최종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어째 보면 고향인데, 그네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우리 인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대응을 한다든지 공동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허겁지겁거리고, 또 이 지점에서 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마디 더 앞부분에 해보면, 오늘 오다 봤는데 WTO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 일본,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데들은 자체 제약회사들이 좋으니까 독일 뭐 해서 백신이 개발돼도 WHO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의 특허권을 뭐 이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버리고 그거 갖고 이제 돈 장사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에볼라나 뭐 ABHI 이것이 저기 아프리카에는 약을 개발이 됐는데 받아먹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래 되면 이걸 장사를 하면 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지구적 약자들은 다 죽음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우울함도 좀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것도 크게 봐보면 어떤 자본주의 위기인데요. 하나는 환경 오염과 어떤 기후 변화가 실질적으로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 실패는 이 어떤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내일 좀 뭐 다른 데에서 코로나
식구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자화상 이런 거 갖고 한번 인터뷰나 강의 같은 인터뷰를 갖다 하면 할 텐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인데 이 특히 바이러스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집단 가축 체계인 것 같고 거기서 면역 체계가 다 깨지는가 봐요. 우리 왜 뭐 나오면 살처분 하잖아요. 살처분 하면 이번에 스웨덴은 사람을 갖고 집단 감염을 갖다 시험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실은 이 바이러스가 와갖고 가축들한테도 이제 옮기는 놈 있고 죽는 놈 있고 이러면서 자기 말하자면 면역이 생기고 그것이 또 인간하고 저기 뭐 박쥐나 자연하고 이 벽을 갖다 쳐주는데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가 계속 더 강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그렇게 이제 되고 인간은 계속 또 자연을 확대해 들어가고 이런 이제 원인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이제 변화된 한 뭐 두 가지를 저보고 딱 찍으라고 그러면 하나는 이제 오늘의 어떤 주제긴 한데요. 기본소득의 강경한 정당화를 좀 이끌어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직자도 이제 말하자면 급증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경기는 바닥을 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위기 관리 개념에서 재난 기본소득으로 현재는 지급되고 있으나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대안적 담론 수준에서 많이 머물던 기본소득 문제를 어떤 실질적인 문제로 나오면서 어떤 정당성을 그리고 현실적 정당성을 많이 높여내는 이런 과정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에 이제 가속력이 이제 붙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컨택이 아니라 언택 비대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 5G라든지 아니면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 확대되고 그러고 각각 회사들도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업 생산에서도 자동화 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무 업무에서도 이제 로봇 같은 게 이제 많이 도입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들을 이걸 어떡하지? 그렇다고 이 위기가 또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들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생산력의 급속한 정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좋은 문제겠죠. 인류의 생산력이 증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그 뒷면에 광범위한 기술 실업을 또 낳고 있다는 말이죠. 요번 뒤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두 달 동안 한국 대기업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 10,000여 명이 실직을 하는 뭐 이런데 그런 어떤 위기로부터 오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 IoT나 4차 산업혁명에 이걸로부터 어떤 기술 실업은 점점 더 강화돼 나가는. 그럼 또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는 뭐 6번째 어떤 멸종 위기에 이제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과 현재 이 기술 변화는 어떤 인간 종의 생명권과 생물권의 어떤 마지막 위협 단계까지 끝물까지 와 있지 않냐. 이렇게들 다들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는데 저기 뭐 미국에는 기후협약에 탈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번에 이 건을 갖고도 서로 또 장사는 하고 있고 넘탓은 하고 있고 이러고 있지만 하여간 그러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은 한편에서는 이런 실업 구제의 어떤 방법으로서 또 오기도 하고 이 어떤 공유사회로서의 디딤돌로서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미 부여들은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집행되게 해봤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들하는 거죠.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나 구상이나 공상의 지점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IoT 기반의 그린 뉴딜 정책인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위기에서 이제 그린 뉴딜 이런 이제 많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대공황의 미국의 어떤 뉴딜 여기서 이제 따온 거는 이제 그럴 수 있겠으나 여기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2차 이제 산업혁명은 석유화학에 기반한 전기 이제 에너지 이제 이런 거였다면 이건 이제 재생 에너지 이제 기반에 대한 뉴딜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지금 현재 한 5가지 정도가 서로 매우 함수 관계에 얽혀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 개발해내기도 하고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실업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산업 기반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몇 가지 좀 특성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해보면 시장은 매우 빠르게 그린 뉴딜로 이동 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좋아서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자본주의 시장이 그린 뉴딜로 급속하게 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그린 뉴딜을 해야지 돈벌이가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장 세력은 화석연료 문명을 현재 해체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붕괴 속도와 범위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넓다. 보통 이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기본 포인트들인데 이것은 매우 길게 되는 거죠. 적어도 30년, 50년, 100년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이 속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빠르고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이거는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구식 화석연료의 어떤 에너지 탄소 거품도 이전에 말하자면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해갖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한 위기의 정도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T, 텔레콤, 인터넷, 그리고 전력, 운송, 건물 이런 어떤 경제 분야의 핵심들이 다들 화석연료에 떨어져 나와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기획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실천 단계에 있든지 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도를 갖고 이제 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다만 그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석유값이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미국이 확 놀랐어요. 그쪽에 있는 셰일 석유. 셰일 석유는 1배럴에 한 30달러?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게 되는 모양인데 그거보다 이제 사우디에서 확 한번 러시아하고 폭격을 해갖고 그걸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쪽이 다 망하게 생긴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 뉴딜로 가고 있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이 석유 시장과 관련 경쟁은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이 화석연료 그룹들이 추세는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바로 바꿔지진 않으니까 이런 어떤 문명 붕괴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저항 체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리프킨 같은 경우는 아주 단호하게 아무리 그래봤자 그래도 시장의 힘에는 못 미친다 니네는 응?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유럽과 중국이 선두에 서 있고 이런 면에서는 미국은 이에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리프킨 같은 경우는 2023년 정도가 티핑 포인트 약간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것이고 한 28년 정도가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옮기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럼 기술 실험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2차 산업도 그리고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런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효용성이 높아지니까 있던 사람이 다 잘리고
이러면 이제 기계를 갖다 부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2차 산업도 이제 전기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이제 자동화 이제 들어가 4D 지금 딱 두고 이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잘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1, 2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창출되는 직업군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없어진 직업보다는. 그러나 지금 이 3, 4차 산업혁명은 그 특성상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실업은 비가역적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매우 정책의 어떤 중심을 갖다 놓고는 있습니다만 이 일자리 창출처는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이고 좀 미봉책적, 그렇다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은 매우 필요한 문제나 이런 이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자리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 노동 그리고 취업 노동, 이게 일자리잖아요. 그 노동이 없다든 내가 갖고 돈을 갖다 벌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노동의 성격이나 그 결정은 어떠하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노동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까지를 갖다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느냐. 패러다임과 어떤 개념의 전환들을 한번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상상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노동과 소득은 분리될 수 있다고 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 문제인데 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기후 위기는 이제 눈앞에 닥쳤고 탄소 제로의 사회로 지금 전환 매우 시급한데 이 지금 온도 낮추기 위한 어떤 탄소 절감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 공조도 매우 미진한 이런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됐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인류가 하나의 어떤 생물종으로 이제 인지하기는 시작했다라는 거죠.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지구라는 게 우리의 엄마 같은 늘 또 정화시켜주는 이런 대지가 아니라 이제 지구라는 거는 하나의 우주선처럼 돼 있는, 그래서 우주선이 그냥 자초해버리면 다 몰살해버리는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인류가 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멸종위기의 생물종으로 인식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6번째 지구 역사상 대멸종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2차 산업혁명이 보면 석유화학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어떤 갈등과 어떤 전쟁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학적,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를 무상으로 공유하고 협력관계로 형성하는 생물권적 정치가 좀 필요치 않느냐. 우리 안은 다 죽는다. 이게 생물권적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죠. 우리가 곧 같은 생물로서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말하자면 구체적인 것도 많지만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의 그걸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프킨의 한계 비용 제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두 가지 전선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 하나는 엔트로피 청구소이고 다른 하나는 한계 비용 제로 시대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한편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후 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엔트로피 청구소라는 거는, 엔트로피라는 거는 우리가 다 써버린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없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이 기후 내에 어떤 탄소 에너지로 가득, 이 청구소가 날라오면 너는 어떡할래? 너는 살지만 너는 안 죽을 것 같냐? 이 질문을 바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사회에 판기아를 갖다 구축해야 된다. 이제 판기아는 지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하나의 이렇게 땅덩어리로 돼 있던 이걸 이제 판기아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판기아 판을 지구촌 수준에서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갖다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기본소득의 정의나 이런 부분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면 이제 그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는 주기적 현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에 상관없이 이게 이제 무조건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방점을 갖다 찍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보편성, 그리고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갖는 이런 것으로 네트워크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정의된 것을 제가 참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상식이 되다. 미친 생각이라든 노동 해방처럼 기본소득이 상식이 되었다. 전부 다 이전까지만 해도 돈이 받기 전에는 기본소득이 좋은 소리야, 다 이상적이야, 하면 좋지. 응? 이러다가 이제 이게 한 판 줬는데 다음에 안 줘? 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응? 야, 이 다음에 얼마나 줄까?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인데 이재명 지사가 15만 원 줄 때 저쪽 포천인 거 얼마나 4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나 저쪽 이사 갈까? 부천에는 안 줬죠. 참 인천에는 안 줬죠. 인천시에는. 여기는 몇 차 전에 그 시장들이 워낙 많이 해먹어갖고 여기 참 안 좋은 동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 됐는데 먼저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CEO들이나 IT 산업의 어떤 대장들이 전부 다 뭐 립서비스인지 아니면 실제 계획인지 기본소득제를 갖다 그거 해야 된다. 어째 이제 이래도 놈들은 다 이상적이야. 좋은 얘기했지 뭐 이렇게 가고 핀란드 실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이 기업에서도 실험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실험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됐었는데 그건 매우 국가적 실험이나 아니면 부분적 실험이나 아니면 주제별 실험 정도에 이제 머물렀던 문제들인데 요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저기 미국은 세긴 세더라고요. $100 확 줘버리잖아요. 이러고 이제 뭐 전국적으로 어쨌든 일본도 많이 줬죠. 이래서 이제 막 풀어주니까 이게 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재난적이고 구제적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 지원의 어떤 현실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노동임금이나 어떤 취업임금의 어떤 강압적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좀 열어봤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네 뭐 이러한 어떤 게으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데요. 하여간 이제 그런 좀 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약간 넓혀보고 약간 깊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야, 꽁꽁은 무조건 좋아. 요 수준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갖고 모든 국민들이 그 받는 것 때문에 미안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리인들이 또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가자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우리 또 마음가짐을 좀 넓히고 깊였으면 좋겠다. 많은 받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으면 다음에 미안한 마음이 안 줘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야, 나한테 좀 100만 원 줘.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냐. 그게 도둑놈 심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야 너는 막 공부는 안 하고 할 때는 안 하고 놈들 그 돈이나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아버지를 갖다 설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당성이 강화돼야 되는 문제고 그 정당성이 강화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자 하는 문제들하고 그러고 이것이 새로운 가치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이제 현금 수당이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이제 기본소득은 역사를 초월해 갖고 어느 곳에든지 효과를 내는 이런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발 문제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화수분처럼 이거 갖고 다 먹고 사라지고 이런 이제 문제는 아니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더 주면 좋기는 좋지만, 예? 그렇다고 미안해야 될 이런 문제, 우리는 늘 정당한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마다 이제 삶을 읽어 나갈수록 가지는 행동해야 될 어떤 정치적 장치 일부로 다뤄져야 되고, 그러고 이거는 시작점인 것이고 인입점인 것이고 이런 이제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런 실업에 대한 공포나 아니면 취업 임금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는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로 이 사회를 바꾸는데 이 기본 소득이 자기 역할을 갖다 하게 해볼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인식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오늘날의 어떤 노동 인구가 자기 삶을 되찾고자 하는 등대로서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한편은 이제 약간 또 이제 뒷면을 조금 해보면 이 자동화 문제하고 기본소득 관계를 다루고 또 헛다리 짚지 않아야 될 또 이런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노동화, 그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이건 이제 일자리가 쭉 파괴되고 실업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실업의 대안으로는 기본소득밖에 없다. 이렇게 가져갈 문제는 아니를, 그거보다 훨씬 더 넓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하면 기술적 실업이 없으면 기본소득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임금 노동의 세계, 그리고 취업 노동의 세계에서 내가 원한다면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기본소득이 오면 나는 이제 많은 노동을 하면서 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여기서 조금 임금 노동과 취업 노동은 임금 노동하고 취업 노동이 아닌 노동도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 하는 일은 그건 돈이 안 되는 일인, 그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디 취업을 해서 임금을 말하자면 받아야지 일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상품화를 넘어서 임금의 탈상품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사용 가치 라는 것도 있고 교환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교환 가치는 말하자면 상품이 가능해야 될, 돈으로 환산돼야 될 이런 것 같은 이제 교환 가치라고 그러는데, 이 노동은 한편에서 교환 가치로서 우리는 늘 내 몸을 갖다 사고 팔고 있지만, 사용 가치로서 나의 갖다 삶을 영위하는, 나의 노동의 질을 만들고 노동의 질서를 만드는 이런 노동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나의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노동이 의무적이고 강요적 성격,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약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상품화를 추구하는 성격인데, 여기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진보의 삶의 긍정적인 지점에 자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전봇대 같은 경직성이라는 뭔가 하면 하나의 직업 위주로 구성된 삶이죠. 우리는 보면 너 뭐해? 그러고 전공이 뭐야? 그래서 한번 그 회사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그 일 하고 나오면 지금은 야, 너 멋있다 이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삶의 진로 보면 맨날 그 컨베이어 하나에서 그거 계속 이렇게 평생을 두드리고 월급 타는 걸로 살았다고 그러면, 다른 면에서 보면 안정도라는 면에서 월급이 뭔가 평가해 줄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무늬와 향기, 때깔로 보면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불안정성, 이게 또 잘리는지 모르고 이런 것으로 늘 말하자면 그거 되면서 이 대패가 막 돌면
대패 가루가 막 떨어지잖아요. 대패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한편은 이 대패밥 같은 이런 어떤 삶과 거리가 좀 멀게 해주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를 좀 한번 넓혀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살만한 삶이라는 거는 다양한 성질의 노동을 이렇게 조화롭게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갖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문제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은 너무 취업된 노동 아니면 임금 노동으로만 그렇게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동시에 어떤 자기 실현의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내가 우리 둘이 아무리 똑같은 조건에서도 나는 이 일이 재미있고 저 이 일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주관적 유연성이 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생산적 노동은 언제 어떻게 하고 돌봄 노동은 언제 하고 돌봄 노동이라는 게 이제 표현이 이랬으니 자기를 위한 노동이지 않습니까? 저기 누구는 요새 갖고 권투 한다고 아주 배를 갖다 쑥 뺀 이런 이제 친구도 보긴 했는데요. 아니 이거야말로 돌봄 노동이라면 노동인 거잖아요. 그 유희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목적을 있는 사용 가치의 목적을 하는 이런 노동, 이런 어떤 돌봄 노동은 또 뭐를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 그러고 야 돈도 조금 좀 더 필요해. 임금 노동은 또 어디 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나오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자기 유연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술적인 일들 기타도 한번 배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일, 정치라는 게 우리는 지금 정치꾼들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게 공동체의 문제로 들어가면 정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 저기 아테네나 아크로폴리스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지금 기본소득과 같은 걸 갖다 줬는데 가장 관건이 뭔가 하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하도록 그걸 줘야 된다, 돈을.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공동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먹고 살라고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문제로 이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한테 그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를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는 자는 가장 하급 취급을 하는 그리고 돈도 안 주고 이런 이제 민주주의 전통이 2500년 전에 그리스에 이미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하자면 또 기본소득 이름은 네 글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회와 우리 철학을까지도 다시 어떻게 한 번 더 확장해 볼 것인가를 갖다 이야기했더라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와 봐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에 이제 2라고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이제 두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보면 이거는 이제 복지주의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재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성격의 것인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자유로운 삶과 새로운 어떤 노동 형태를 양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의 아니면 모든 노동의 민주화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노동의 민주화는 이게 분배의 문제로 많이 제한하는 이런 경향들이 실제로 있어 왔고 거의 뭐 거기 상식화되고 이 사회를 또 지배하는 이데올로기화 좀 됐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노동을 또 왜 어떻게 실천할지 결정하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작업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했던 민주주의의 자기 삶과 실제로 연결되는 분배의 문제를 갖다 넘어서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무조건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요 표현을 읽다가 카피로 하나 따와서 좀 재미있고 참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 보트도 인정을 하고 문어도 인정. 이렇게 또 이네들은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쓴다고 그래요. 어디 이제 영화에서 나온 것인데 보드 게임을 갖다 이제 막 하는데 게임 주인이 이제 게임을 갖다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야, 보트 있잖아. 우리 막 타고 다니는 얘는 그냥 수생 생물이야. 이걸 네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거야. 문어 있잖아요. 저한테 막 얘는 네가 잘 키우는 반려동물이야. 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아, 거기 뭐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만하고. 아, 그래? 아니, 난 갈래. 그러고 있잖아. 이거 뭐 보드 게임을 갖다 막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아니 누가 나가랬어. 인정한다니까. 보트도 인정을 하고 내 문어도 인정하고 자, 게임 하자고. 응? 그러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어떤 내가 취업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장이 야, 여기 말아 보트도 인정하고 응? 문어도 인정해. 안 그러면 너 안 받을 거야.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있으시면 잘리는 거고요. 인정해야죠. 아, 왜 이렇게 솔직하지 않으셔?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합니다. 하죠. 인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갖다 상태인 것이다.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이걸 갖다 떠나서도 그리고 어떤 규칙을 가질 건가 그 가진 놈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이런 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의 형태이기도 하고 노동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질문들이 말하는 어떤 결정의 영역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하면 내가 기본소득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 딱 갔는데 그러면 에이 좀 사람 같아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이런 어떤 전통주의의 어떤 자본주의 세계와 연관된 어떤 제도, 실천, 시장, 그리고 사유재산, 사기업 이런 것들을 실은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또 가져나가고 이걸 저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우리 방식으로 가져내느냐 이런 이제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받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의 질에 높여내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의 어떤 실천적 과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문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민중의 정치 경제로 또 기본소득을 조금 더 가치를 높여봐 보면 안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우리는 다시 전부를 원한다. 이것도 제가 이제 책에서 따온 건데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빼앗아 갔어. 이제 우리는 다시 전부를 원한다. 이게 그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촛불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민중들이 시위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이탈리아 고등학교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의 한 구절이래요. 당신들은 우리의 너무 많은 걸 빼앗아 갔어. 이제는 다시 전부를 우리는 원할 거야. 이 기본소득이 이런 요구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되찾기 위한 지렛대로 쓰였던 기본소득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후에 보면 대충 그 이제 2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이제 초반 이렇게 되면서 2차 대전 전후에 이 대공장 시스템들이 일반화되는 경향들이 많고 특히 이제 포드가 라인을 그때 그렇게 쭉 깔으면서 포드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대공장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에 이것을 우리는 포디즘 뭐 이렇게까지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포디즘적인 이런 어떤 생산 체계가 다 이제 고용 중심주의적인 합의를 가져가고 그렇게 실은 정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은 가만히 봐보면 아니 내가 포드 회사에 그 취직하는 것만 하면 됐지. 내가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생산 통제나 생산 관리 문제는 이게 자주 관리 문제나 이런 건 싹 다 양보했다는 거죠. 자주 생산 관리나 생산 통제 문제는 그 전까지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었었어요. 특히 체코 같은 데는 훨씬 더 셌었고 좀 졸리신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제 이러면서 고용 중심주의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생산 시설의 어떤 구성이나 민주화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의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까지 실은 다 빼앗긴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되찾는 그러니까 고용이냐 아니냐 취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 있는 노동이 나의 노동이어야 되고 그 노동의 민주화의 과정까지가 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시장하고 또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일부에서 보면 또 이 뭐 좌익에 대한 공격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문제들도 좀 있어서 이런 이제 검토도 살짝 한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취재를 했는데 시장은 결국은 보면 없어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제도지 않겠는가. 이게 공동체에 다 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하자면 한 개인별 자기 유연성이 있는 거죠. 주고받거니 거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 기댄 사회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조정장치로서의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다. 이 사회가 지금은 다 시장 원리로 다 통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냥 다 조정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유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시장의 원리는 조정하는 원리로서의 자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기댄 사회가 아니라 시장을 가진 사회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확실히 해야 될 한 몇 가지 측면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하나는 기본소득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위기 관리하는 문제나 아니면 기부하는 문제를 떠나서 자유로운 노동, 그러고 자유롭게 협력하는 노동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정치 문화를 갖다 살찌우는 이런 과정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존의 이유 그거 갖고 나는 밥 사 먹고 그게 생존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본소득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지 않느냐. 이 분명한 하나의 측면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또 두 번째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트로이 목마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은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이 위기 관리나 재난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트로이 목마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렇지 주도권은 우리가 가진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어떤 삶을 중심으로 한 정치 문화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 트로이 갖다 목마라면 거꾸로 현 기업가들이나 독점가들은 이거를 계기로 니네 달라니까 일단 당장 위기니까 주기는 주나 이거 대신 기본에 있는 복지 제도들 이걸 다 아니 줬는데 그거는 왜 중복되는 건 이러면서 보호장치를 내모는 이런 트로이 목마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은 많이 요번에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논쟁이 됐던 문제들이고, 기업가들은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어떤 보호장치로 부족했던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논리를 제도의 골조로 삼아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거래해야 될 이런 이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도 70%냐 아니면 다 주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일찍 다 주겠다 이랬어요. 뭐든 무조건적인 거 있죠. 그런데 서울시는 무조건적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배분 문제로 이렇게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갖다 기본소득이라고 발상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만일 이게 기본소득이라면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적 지원이라는 면은 누구를 하나 도와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어떤 노동 과정의 어떤 민주화 과정과 연결되어 있던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사적 경제력의 축적 규제와 함께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처럼 신자유처럼 불균등하게 소득은 한쪽이 다 몰아가고 이건 뭐 이렇게 조금 줘야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경제력의 축적, 그러면 이게 이제 조세에 갖다 문제가 되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이제 그게 가져가져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기본을 갖다 보장해 줄 점, 앞으로 이제 펼쳐진 길들이 여전히 어떤 소수 금리 생활자들이 어떤 이런 탐욕에 쑥대밭이 된다든지, 그네 어떤 놀이판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는 아니 돼야 되는 문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시 약간 종합된 어떤 카피로 저는 기본소득의 이런 어떤 강경한 어떤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으로서도 강경해야 되고 실질적인 실천에서도 강경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않느냐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까지 좀 신자유에서 계속 버티는 과정이었더라면 이 버티는 바람을 넘어서는 역사적 순간을 그냥 살고 있고, 우리가 그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내 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거저 받아들이고 구걸해야 되는 필요성으로부터 하나는 해방돼야 된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으나, 두 번째는 기본소득은 자기 목적적인 활동, 즉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현하는 노동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임금노동, 취업노동으로부터 어떤 노동, 그러니까 노동의 상품화, 자기의 어떤 상품화, 어떤 교환 가치로서의 노동에서 어떤 사용 가치로서의 어떤 자기 노동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공동체 노동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본소득에 약간 정의를 좀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살짝 한번 그 정당성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개념 정도 한 개를 좀 더 붙여봤는데요. 이 기본소득 뭐 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봐보면 공동부, 기본소득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공동부라는 건 커먼웰스, 모두의 자산이라는 거죠. 아니 이 공기 이건 다 우리 거잖아요. 실은 물도 다 그냥 우리 건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먹는 꼴이 되고 사유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부에 기초한 어떤 기본소득이어서 이거는 얘네들 소득을 그러니까 나한테 기부받고 선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특히 땅이 그렇고, 이게 땅은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일부 사유화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임대소득을 다 받고 있잖아요. 지네가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특히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공동의 영역. 우리가 공유지, 땅으로 보면 공유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영역들이 사유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더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고요? 사유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그네들을 갖다 위한 민주주의로 이렇게 다 확대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나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부의 소유자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다. 쟤네들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공동이 다 그거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부 어떤 기본소득은 당연한 것을 갖다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조금 더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 사이먼의 이 제안은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네들한테 90%를 세금으로 다 매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다. 그런데 그냥 또 다 뺏어오면 얘네들이 이니셔티브가 없으니까 니네 이익은 한 20% 남겨먹고 70%는 다 세금으로 걷어갖고 원래의 소유주들한테 다 나눠주자라는 거죠. 이게 특허가 그렇게 가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할아버지에서부터 이 지식이 그렇게 같이 쌓여져 갖고 우리 인류에 갖다 모두에 갖다 노력에 의해 갖고 왔는데 지가 거기다가 있잖아 요만큼 딱 해갖고 이거는 내 거야 이러면서 가져가고 거기서 오는 모든 걸 지가 다 가져가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인류가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식을 만든 것이고, 아니 인공지능이 그러한 그 인류박제 학문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적 노력 없이 구글에 있는 몇 명의 천재들이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한 10% 정도, 아니 한 1%밖에 안 얹은 문제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고, 그러한 전반적으로 이 공동부에 의한 기본 소득 문제는 그렇게 좀 일반화돼야 되고, 그렇게 재원도 마련돼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이제 뭐 한국 상황 문제, 이게 이제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조금 한번 살짝 해보면,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만 갖고 이제 딱 봐도 코로나 2달간에 한 10,000명 정도가 실업 상태로 뭐 훅훅 잘라버리더라고요. 특히 이 서비스 부분들이 많이 잘렸고요. 특히 미국은 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보니까 그 사회 전체적으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며칠 전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다시 하면 해고된 거죠. 3,600만 명을 가져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360 아니야? 이러다 3,600만 실업급여를 받아갈 정도 뭐 대규모적인가 봐요. 그래도 한국은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서비스보다는 어떤 전통 산업 부분들이 좀 해서 좀 그거 하고, 특히 이제 이쪽 그 위기 대응을 좀 잘해갖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뭐 블룸버그나 뭐 이런 데들 쭉 하는 거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는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확확 뭐 몇천 명씩 뭐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 역사가 좀 오래 깊은 거였어요. 우리 IMF 때 이거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안 돼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도 이제 요번에 일단 매우 부족하긴 하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이제 집어넣고 이제 칠 때 이제 특고 대상들이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이 문제는 바로 좀 이제 그렇게 처리들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이 돈만 이렇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어떤 자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연계돼야 된다는 면에서 이제 좀 그거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그린 이제 뉴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뉴딜이라고 보면 아까도 말한 기후 변화와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들인데요. IoT하고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년, 10년 가까이 됐나? 왜 태양광 열풍들이 많이 불었어요. 사업한다고. 그리고 또 많이 망했어요. 어디 가보면 저기 촌동네 막 해놔놓고 그 전부 다 뭐 폐허가 다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초기 돈벌이 사업으로 이렇게 했지 어떤 전력 그리드를 짜기 위한 국가 어떤 전략적 계획 수준은 매우 좀 부족했던 문제들이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 소비가 한 40% 정도 이렇게 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별로 시장은 진작한 것 같은데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탈원전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것이나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것 같고 왜 태양광 잡아놓은 곳 셀 있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가 봐요. 한 개 이제 15센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 가까이는 40달러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말하자면 투자 비율이 석유화학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나 이런 거에서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력이나 화력은 중앙 집중적이 되는 거잖아요. 큰 발전소가 있어서 이걸 이쪽으로 다 실어 날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선에서 없어지는 에너지 효율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전기체계에 현재 에너지 효율은 13%를 잘 못 넘어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100칼로리가 만들어졌으면 내가 이거 쓰는 건 한 13 정도 쓴다라는 거죠. 이 정도 효율이 떨어지고 13% 이상을 더 올려내지는 못한다. 이런 이제 진단인데 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형이잖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달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쓰고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쌍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생산과 소비가 분명하지만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로 그거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그린 뉴딜 문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하자면 기후변화 탄소화 문제도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문제인데, 아니 또 우리나라 이제 이게 얼마만큼 그 이제 전력 그리드 문제들까지 전략적 계획이 좀 완성도가 높은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부는 뭐 기존에 다 해왔던 얘기 뭐 이렇게 그것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세부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이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이런 게 고용 안정과 이익 공유. 일단 카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용도 안정되고 기업체들도 이익을 벌어서 좀 나눠 가지고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만큼 어떤 사회 구조적 타협이 실제화 될는지 이 문제는 조금 더 가봐야 되고, 일단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한 40조 원을 또 이제 국가 돈을 투자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쪽 특히 기업 쪽은 우리 뭐 제한지능금 뭐 이런 거 주는 것보다 공이 한 개 더 붙어요 보면.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100만 원씩 받아봤죠. 이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런데 40조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번에 그 산업안전법 개정안도 결국은 뒤에 또 저기 일부 뭐시기 당 뭐 이런 데서 막 그걸 해갖고 이 고용 안전 보장하는 이걸 많이 또 손질을 했어요. 이익 공유는 다 따먹고 그래도 또 이것도 자를 수 있는 영역은 또 넓혀놔놓고 뭐 이랬는데 하여간 현재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처음엔 너무 많이 달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안 좋으니까 우리 지금 6월 달에 받잖아요. 저 이제 곧 신청을 할 텐데 그럼 이제 369, 12가 딱 맞잖아요. 369, 12 어떠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듣습니다. 아까 그렇게 협상력도 조금 그래서 369, 12로 100만 원씩만 이렇게 딱 따보면 매우 참 이 안정지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더 자각되는 요번에 실제 현 정부 이렇게 코로나 그걸 하면서 두 가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 나라가 뭐야 빨리 튀어야 돼 어쩌고 했는데 국가가 그리고 국가 정치가 많은 국민들한테는 분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요소만 주는 이런 건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됐고 두 번째 자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는 보면 조선 때부터 계속 이 뭐라 그럴까 자기 열등감이 재생산되기도 했고 우리는 말로도 그래. 야 조선 놈들은 그래. 자기 비하적 발언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해. 그리고 이거는 식민지 단죄가 이데올로기 하나도 말하자면 회복이 안 돼 있는 걔네들이 늘 써먹던 지배 이데올로기들이 마치 우리나라는 좀 있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오기도 했고 그래서 늘 B급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정말 기적적인 일이 막 연달아 터지더라고요. 그게 첫째 뭔 것 같으세요? 그 방탄소년단. 응? 아니 이게 저기 미국 가갖고 있잖아. 뉴욕에서 1월 1일 날 새해 맞이 노래를 부르고 전 세계 있잖아. 아미를 다 갖고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와 그래서 그냥 한국말이 이게 케이팝이 우리 때는 있잖아요. 영어로 부르는 노래는 좀 공부를 잘하고 약간 유식한 애들이고 나같이 한국말 하는 거는 아이씨 그 뽕짝 그거 갖고 예? 뭐 이제 이랬는데 이제 쟤네들이 이제 한국어로 예?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우리 세대는 좀 있었어요. 이런 것부터 거기다가 다음에 있잖아요. 갑자기 또 기생충이 한번 빠바바박 쳐버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래 돼갖고 아니 문화예술은 이거 한국만 하는 데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응? 이렇게 딱 됐는데 이번에 있잖아. 아니 K방역 교과서를 다 써갖고 전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이게 지도자 같은 그룹들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딱 되놓으니까 이제 특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처럼 이 나이 50쯤 이렇게 된 야 이제 좀 올라가. 어? 뭐 이제 이런 느낌들을 갖는 이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하여간 뭐 그래 됐는데 이런 이제 되다가 이제 뭐 한 수 더 쳐갖고 369로 쫙쫙 간다더라. 이러면 한 1년 정도는 세계적 탑 주제가 될 것이고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에 노벨 평화상 넘버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까지는 하면 거의 확실해질 것 같은데 369로 주면
이거 꼭 해갖고 저기 요 비디오가 청와대한테도 좀 전달돼서 우리 문 대통령 그러면 저도 그거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로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 전주시 보면서 좀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정치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 대해서 해갖고 저도 스트레스만 잔뜩 받지. 야 이게 정치가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한데 예? 사람의 편에 좀 서 있느냐.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그 드라마 할 때 누군가가 그 세종 어릴 때 한테 너는 정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대사 쪽에 나와요. 근데 그 어른 세종이 뭐라는가 하면 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보다듬어 주는 게 정치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정말 본질을 딱 잡은 거죠. 왜냐하면 힘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정치가 없어도 잘 먹고 살아. 딴 사람한테 딴 짓만 좀 못하게 하면 돼. 이쪽을 챙기는 게 정치의 부분이 아니라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주가 저 처음에 야 저기 여기 이제 뭐 공유정책 제가 이랬는데요. 착한 임대료 이런 것들을 막 시장님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전주시장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력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전주형 재난지원금을 그냥 훅 던져버렸어요. 오히려 저기 뭐 언론들도 뭐 하는 순간 있잖아. 먼저 다투고 나서 언론들도 막 보도하고 이랬어요. 물론 다 준 건 아니었지만 5만 원 쓰기나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또 얼마 전 해고 없는 또 도시선언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리저러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런 이제 분들끼리 해서 어떤 공생을 위한 그러고 이런 어떤 재난 극복을 위한 이런 이제 노력들을 보면서 매우 지역적인 것이 전국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문제다. 또 하나요? 이번에 K방역도 이제 이리저리 하면서 보면 실은 지역 자치단체들이 매우 열심히 잘한 거죠. 또 보면 아주 헌신적이었던 거죠. 서울 같은 데도 이게 막 저는 그걸 갖다 워킹 반 이랬는데 기동반처럼 꾸려갖고 막 그거 하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실천적으로는 그냥 뭐 일단 때려놓고 나서 뭐 어떻게 하든 준다 하고 그러고 다 알아놓고 좀 약간 시원한 뭐 이런 느낌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재난이고 급할 때는 그렇게 가져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본 소득도 그런 이제 좀 지속 가능하고 우리의 어떤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밥 하나 사줘서 좋다, 잘 먹었다 이 수준을 갖다 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같이 노력을 갖다 좀 해서 이 정치와 우리가 같이 연결도 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